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 이미숙 교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12주 동안 약물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서로 정보를 또 나누고 또 중독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중독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며 어떻게 도와줄지 전문가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약물학은요, 사회복지학을 배우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 배우실 때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사회복지 전체를 다 다루는 그런 과목인 것처럼 사실 이 약물 중독의 이해와 치유, 제목에서 보시듯이 이 약물 중독의 이해와 치유 역시 약물 중독에 관한 한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약물 중독 이해와 치유를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물 중독 이 이해와 치유 강의를 통해서 약물 중독에 대한 정의, 또 범주, 역사를 이해하고 중독이 개인과 또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과 또 사회 문제 또 피해를 살펴보면서 약물 중독의 심각성을 아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또 세상에서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약물 중독의 재발 방지와 상담의 다양한 적용들을 통해 상담의 실제를 개괄적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계획서를 올려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사실 학습 목표가 한 6가지로 이제 정리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약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약물의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다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를 배우면 참 재밌죠. 그래서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약물 중독이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약물 중독이 또 가정과 사회 문제를 또 일으키겠죠.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약물 중독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담할 때에 이런 용어들이 또 사용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물 중독 재발 방지와 약물 중독 치유 상담의 다양한 적용들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교재는 다 준비되셨지요? 네, 교재는 다 미리 준비되신 줄 믿고요. 우리가 12주 동안 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겨울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마 12주가 끝날 때쯤 되면 여름옷으로 갈아입게 될 텐데 이제 12주라고 하는 기간이 거의 한 100시간 거의 다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 5과목을 통해서 약물 중독 전문 상담 전문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주에 뭐가 할 거냐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및 약물 중독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중독학에서는 약물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까지 또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는 약물 중독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중독성 약물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사용되고 전해지고 또 여러 가지 화학의 발전에 따라서 약물들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3주차에는 약물 중독의 정의와 또 다양한 용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4차 시에는 약물 중독이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약물이 또 정신과 신체에 어떻게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주차입니다. 약물 중독자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해체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청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폭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주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것처럼 사회에 아주 미치는 영향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로 또 유익한 시간들로 갖게 되겠습니다. 6차 시에는 스포츠와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해서 또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게 될 텐데요. 사실 스포츠 역사에서 보면 약물의 역사에서 보시다 보면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들을 사용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도핑 테스트라는 것들을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그런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신체적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약물 중독 사전 및 치료 계획과 전개를 할 텐데요. 그래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치료 과정은 또 재발 방지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후속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분이 정말 중독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서 정말 가정은 개인은 건강해지고 가정은 화목해지고 또 밝은 사회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후속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중독 완치를 위한 4가지 접근 방법 이거를 이해할 거죠. 약물 중독 완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치료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재기해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변화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씩 설명해보고 또 그것들을 이해해보고 적용하면서 이 4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 중독 관련 기관들이 있겠죠. 국내외 기관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 중에는 정신병원이 있고 뭐 종교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담하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현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 기관들이 정말 어떻게 유효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씩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재발과 방지. 사실은 재발 때문에 이 중독 문제가 불치의 병이라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 불치의 병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사람들은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여러 방면으로 애쓰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애쓰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고 그 애쓰는 것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냉정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약물 중독 치유 상담의 다양한 적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적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CITS 알코올 또 약물 중독 치유를 저희가 소개하면서 성경적 전유나 프로그램을 통한 CITS 종합 중독 치유 방법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한 학기를 12강으로 잘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쓱쓱 지나가는 것도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쓱쓱 지나가지만 알코올 중독 학 시간이라든지 중독 상담학 시간이라든지 성경적 상담 시간이라든지 전유나 상담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많이 논의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약물 중독 이해와 치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약물 중독의 이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약물 중독의 이해 이 한 페이지에 많은 우리들이 생각할 것과 또 고민할 것,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또 대해야 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될 건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4대 중독을 얘기합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그래서 이제 4대 중독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니코틴 중독, 담배 중독까지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4대 중독인데요. 이 4대 중독은요. 이 인구 밀도로 따지면 8명 중 1명은 중독자라는 그런 통계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2012년에 물론 지금 새로 된 이런 통계가 있긴 하지만요. 지금 우리 이 책을 쓸 때에 2012년에 중독 포럼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중독자들을 61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보시면 우리 지난해에 2023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사범은요 18,395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약으로 인해서 2023년에 이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12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2023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였냐면 639조 원이었는데요. 2012년에 이 4대 중독으로 사회적 비용이 얼마냐 하면 2조 5천억 원이었어요. 2012년에.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은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겠죠. 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 문제는 X로 계산되는 사실 손실액보다는 더 큰 문제가 개인의 폐인이죠. 폐인화되고 가정과 인간관계의 파괴가 되고요. 또 각종 음주로 인한 사회 범죄로 사회 불안과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사회 중독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큰지는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치폭력 이것 때문에 의사든 경찰이든 택시 운전기사든 버스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이웃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하지 않고도 주변에서 왕왕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음주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가 막힌 일은 그런 것들이에요. 음주사고를 인해서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자기가 운전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중독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그런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잘 키우는 것인데 그 미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바로 중독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요새는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바일 기기를 너무 잘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SNS라든지 또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성착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너무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놀랄 일을 듣게 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근데 거기에 또 고등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며칠 전에 보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외국의 거점을 두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불법 사이트 도박을 퍼뜨렸는데 그 모집책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중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중학생들이 모집책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너 용돈 좀 줄게. 한번 도박해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도박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죠? 도박에는 승률 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10번 도박을 하면 한 2-3번은 땁니다. 그러나 7-8번은 잃어요. 근데 이 2-3번 땄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짜릿함, 그 쾌감,
그 성취감 때문에 이 아이들이 7번, 8번 잃은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3번 땄었던 그 기분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계속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고등학생이요. 2억을 잃었다요. 근데 고등학생이 돈이 2억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렇듯이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라고 용돈을 준답니다. 그리고 해보다 보니까 자꾸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 가서 누구 몇 명 모집해와. 그럼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집책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이런 불법 도박 행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독은 사회 안전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폭행을 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약 30% 이상이 청소년들이 음주 상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제정신으로 못하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 관련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05년에 13,336건에서 6년 만에 보세요. 19,4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3세에서 20세 한참 공부하고 성숙해야 될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각종 중독 유발 물질이나 사행사업, 또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을 사용하여 중독이 되는 연령층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회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였습니다. 지금은 중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주 어린 그 생명이 있는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식당을 가거나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젊은 엄마들이 그 아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기들에게 엄마들이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고 밥 먹고 친구들하고 이럴 사이에 아이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 앞에다가 탁 스마트폰 틀어주고 스마트폰이 양육자예요. 제2의 양육자. 그래가지고 엄마 대신 그 아이를 봐주면서 그렇게 엄마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들 봅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지금 그 어린 아이에게 손에 쥐어져서 지금 잠깐 편한 그것이 나중에 이 아이와 이 가정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좀 염려스럽게 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독이 이제는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중독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좀 더 깊은 이해는 중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예방대책 연구와 치유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시간들이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4페이지 봅니다. 약물 중독의 범주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독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고 있냐는 것이죠. 사실 중독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다뤄지겠지만 사람이 어떤 물질이나 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죠? 자기 자신이 그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중독을 addic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addiction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노예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노예가 상태가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또 한자어로 보면 가운데 중자의 독독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중독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중심에
해가 되는, 독이 되는 물질이나 행위가 있어서 그 독이 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폐가 되는 거야. 독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독은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중독이란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일상사에 있어 어떤 물질에 집착하고 그 물질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자신은 물론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중독은요, 전에는 우리의 물질 중독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이 행위 중독에서도요, 상상으로, 이거 뭐죠? 무형의 행위가 있고요. 그냥 유형의 행위. 유형의 행위 중독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물질 중독은 뭐죠? 물질 중독은 사실은 암모니아라든지 독버섯이라든지 청산가리라든지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가끔은 이제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연탄 보일러들을 우리가 떼고 살았잖아요. 연탄을 구들장이 있어서 연탄을 떼야 되는 그런 세계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연탄 가스에 중독이 돼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물질 중독이고 또 사망하게 되면 이 중독을 유형에 따라서는 급성 중독, 만성 중독, 생각 중독, 이걸 이제 사상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자마다 이렇게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탄가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산가리나 농약이나 그 다음에 수면제도 과다 사용하면, 그죠? 급성 중독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만성 중독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계속 향정신 약물이나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마약 및 알코올 등과 같은 물질에 심한 병적 집착력을 가지고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사용함으로 삶의 전반에 걸쳐서 생활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약물 사용을 중지하게 되면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육체가 파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습관성이 계속되다가 뭐가 되는 거죠? 만성이 되는 거죠. 만성. 이렇게 만성 중독이 되는 물질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마약, 그죠? 또 뭐가 있죠? 헤로인,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 중독을 보시면 생각 중독, 사상 중독은 이 개념을 우리 신체적인 그런 불편함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떠나서 더 넘어서 포함해가지고 어떤 심리적 현상까지 확대 해석 적용한 예로 여기에 보시면 음식 중독 보세요. 일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이 사상 중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사상 중독에 아주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념 중독입니다. 이념. 좌파우파 있죠? 네, 좌파우파. 태극기, 촛불 이런 것도 이념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까지 다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 중독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 보이는 물질 중독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담배, 술,
마약, 향정신물질. 행위 중독에선 상상의 무형과 유형의 무형인데 도박, 그죠? 쇼핑, 섹스, 성중독, 여기 섹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성중독. 상상의 무형은요, 요즘 상상 속에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 속의 성중독. 스토커들 있죠, 스토커들. 인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독. 연애, 의심과 분노, 수행으로서의 종교의식, 이런 거 그냥 상상 속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종교행위, 맹목적인 충동적 집단 신드롬, 예, 이런 것들이 예, 무형의 상상이 중독의 행위로 나타나는 예, 행위 중독 중에서 이렇게 무형과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중독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은 보이는 물질로서의 약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과 상상 또 행위까지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약물. 사실 이 약물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는 살리고 고치고 이런 데 쓰여지는 것이 약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에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중독이 되고 폐인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물학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독이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이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이 폐인화되고 피폐해지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독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망가지는 곳이 어딘가요? 그래서 사실 이 중독은 이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정신과에서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중독을 다 관할을 합니다. 게임 중독을 하던 마약 중독에 걸려있던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던 도박을 가서 하던 이 사람들이요. 어디가 제일 망가지냐면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망가졌다는 것은요. 사람의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다는 거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있었잖아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을 정신이 온전해지도록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 중독을 관장을 합니다. 이 중독은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메커니즘이. 그래서 일단 중독에 걸렸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행위에 걸렸던 물질 중독에 걸렸던 사상에 걸렸던 간에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어떻게 돼? 피해를 끼치게 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오래 해야 되고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 중독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보시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중독은 뇌가 망가지고 뇌는 분별력이고 그죠? 그래서 정신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정신을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메커니즘이 똑같아서 다른 어떤 중독도 우리가 이 과목이 다 끝나고 정말 이 중독 과목이 끝날 때쯤 되면 중독으로 본인한테 상담을 왔을 때에 일관성이 있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은 메커니즘이 다 똑같다. 왜냐하면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5페이지 보시면 현대 중독학에서 본 습관성 중독물질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 신경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 중추신경은 이 뇌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운데로 이 척추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중추의 가운데로 쭉 뻗어나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정신활성 물질, 이 현대 중독학에서 본 이런 습관성 중독 물질들이 이 중추신경, 이 뇌신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극하거나 억제하거나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겠죠?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각제. 이 3가지로 나누어서 현대 중독학에서 중독물질, 습관성 중독물질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중추신경 흥분제는 호흡흥분제, 항우울약, 중추흥분제, 환각제 등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물질로서 카페인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죠? 커피에 들어있습니다. 산틴, 이것은 초콜릿에 들어있는 흥분제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나 그죠? 다른 것에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알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제는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이고요. 거기에 코카인에 양을 불리고 또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혼합시켜서 크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크랙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필로폰, 일본식 이름은 히로뽕, 미국식 이름은 필로폰, 그리고 메탐암페타민,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 흥분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 읽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담배입니다. 여러분, 담배가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두 남자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두 남자분이 싸우고 있을 때 막 뜯어 말겨놓고 어느 정도 뜯어 말겨놓은 다음에 남자분들이 하는 행동이 꼭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담배불을 쫙 불 붙여가지고 그 흥분되어 있는 사람을 쫙 주면서 자, 가라앉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은 이 담배가 그래서 억제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추신경 흥분제에 니코틴, 담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약물학에서 구체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 억제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항정신병약, 또 항경련제, 이런 것들이 다 억제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억제하는 물질을 말하겠죠. 우리들이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 그죠? 너무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습니다. 또 우리가 수술할 때 이 마취제가 없으면 아마 수술하다고 고통으로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냥 가슴을 그냥 뭐 20cm씩 가르는 수술을 해도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수술을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원인은 뭐죠?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취제가 참 유용한 건데 이 마취제 또한 중추신경 억제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추신경 억제제에 아편이 들어있습니다. 오피오이드. 그 아편의 10%를 추출하면 그게 몰핀이 됩니다. 몰핀 잘 아시죠? 그 몰핀에다가 몰핀에 무르초산을 섞으면 헤로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면 진통제 진정제에 속하는 덱스트로메트로판, 이건 러미날이나 루비킹이라고 하는 상업적 이름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르비탈 제제 또가 있고요. 벤조디아제펜 제제가 있고요. 이 제품 안에는 리브리움이나 발리움이나 옥사제팜이나 아티반 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정제거든요. 여러분, 이 아티반이라는 게 어떤 약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엄청 무서운 약입니다. 이거를 정신병원에 가면 코끼리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코끼리 주사인 줄 아세요? 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그 덩치 큰 코끼리도 무력화시킬 만큼 그런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쓸까요, 이 약을? 이게 알약도 있고요. 주사약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코끼리약으로 쓸 때는 이 주사약으로 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이 채서 병원에 입원하러 왔는데 아주 난동을 벌입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왜? 전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요, 강제 입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가족들이, 또 경찰이, 또 주위 형제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힘드니까 강제 입원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려요. 그러면 입원 수속을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뭘 놓냐면 아티반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틀이고 3일이고 완전히 다 무력해져서 세상 코끼리도 무력해지는데 사람이 더군다나 술을 먹고 만신창이가 된,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 보이죠? 술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속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만신창이가 된 그분들이 그 약 주사 한 방에 2, 3일씩 정말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지금 시간이 어떤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진정된 상태로 있게 하는 그 약, 그것이 바로 아티반. 이게 벤조디아제펜 제제의 진정제라는 것입니다. 이 벤조디아제펜 계열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수면제뿐만 아니라 수면제는 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그 다음에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수면제로도 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마제팜 항불안제, 플루라제팜 진정제, 미다졸람 진정제, 니트라제팜 수면제, 클로나제팜 항전간제. 항전간제가 뭐냐면 왜 저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간질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쓰는 약입니다. 플루니트라제팜 신경안정제, 디아제팜 진정제. 자,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 억제제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기에 아주 그냥 두꺼운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알코올.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코올이라고 써있지만 이거 사실 술이에요. 근데 사실 술이 진정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억제제라 생각하셨습니까? 담배와 반대로 이 술은 흥분제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술 먹으면 조용하던 사람이, 말이 없던 사람이, 말도 많이 하고 그냥 막 활기가 있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일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술이 중추신경 억제제란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제시킨다는 것이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술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이 들어버려서 억제제뿐만 아니라 이 억제제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능도 억제시키고요. 우리의 분별력도 억제시키고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어른 알을 못 알아보잖아요. 왜? 분별력까지 억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술은 중추신경 억제제에 들어가더라.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분류학에서 3가지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그 다음에 환각제가 있습니다. 이 환각제의 대표적인 물질은 뭐냐면 대마초입니다. 대마초 이거는 이제 천연 마약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LSD라고 하는 이 합성 마약인데요. 이 LSD라고 하는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습니다. 이 환각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또 이 가운데 PCP라는 것도 있고 MDMA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본드 시너가스가 이 환각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이 본드 시너가스가 청소년들을 위협하냐 하면 사실은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서 자기들이 이런 이상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드 시너가스는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드 시너가스 안에 들어있는 이 톨루엔 성분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험한 물질인데 왜 위험하냐 하면 이 본드 시너가스는 이 호흡을 통해서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코는 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간 이 톨루엔 성분은 이 뇌혈관 장벽을 뚫고 바로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에 이 전두연합령이라든지 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죠? 이 부분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본드 시너가스를 한 그런 학생들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우린 사실 뇌 사진을 찍어보면 이 뇌에 120억 개에서 170억 개가 되는 그 뇌세포들이 딱 뭉쳐진 게 그 연두부처럼 돼 있잖아요. 그것이 뇌에 이렇게 꽉 차여 있는데 사진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을. 그런데 이 마약을 하거나 이런데 노출된 사람들은요. 사진을 딱 찍어보면 이 뇌 그 연두부 같은 것이 이렇게 좀 쭈그러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어야 될 그 뇌세포들이 이 줄어든 것들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성분들이 바로 호흡을 통해서 뇌장막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 그 톨루엔 성분이 뇌를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각제 중에서 본드 시너가스가 청소년들에게 엄청 위험한 약물이더라. 그래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갔고요. 여기서 잠깐 쉬고요. 약물학 또 이어가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